네, 총선을 20여일 앞둔 주말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선대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맞불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선거 막판 쟁점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또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주재로 첫 번째 선대위원장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공동 선대위원장도 한 말씀씩 하셨고,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도 3대 합의를 제안을 했어요. 정책 클린, 미래지향 선거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의 그 회의의 주된 의미는 뭘까요? 그 여당으로서 일단 집권당다운 도리를 말씀드린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해하실 거예요. 서로 네. 양당이 지금 말의 전쟁을 하고 있고 말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고 그러면서 총선에서 다뤄져야 될 어떤 국가적인 비전 이런 것은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양당이 각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정책 선거를 하자.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이런 걸 추방하는 클린 선거를 하자. 예. 그다음에 상대를 비방하는 데 몰두해서 누가 더 못하는지를 경쟁하기보다는 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하자. 예. 그런 세 가지 선거 방향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흥미롭게 봤던 게 그 제안을 하면서도 민주당 굉장히 많이 비판하던데요. 비판하면서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이시죠. 참 어떻게 보면 시기도 참 공교로워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계속해왔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태우 후보라든가 장해찬 후보라든가 여러 가지 설화가 불거지니까 이제 와서 정쟁을 하지 말자, 정쟁을 하지 말고 정책 대결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굉장히 시기도 공교롭고 나경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원희룡 선대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기 앞뒤가 좀 다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거기에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후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전진 세력이고 국민의힘 미래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서로 뭐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양 진영을 비판하는 건 맞는 거고 지금 이런 그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 비판하는 모습이 지금 선거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비판은 비판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 또 미래 비전은 미래 비전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후진 세력이라고 하는 비판은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유하고 있어요. 지금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그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사유화는 사실 성남시나 경기도 시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것이죠.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런 것들이 다 권력 사유화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또 권력을 사유화할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지금 조국 혁신당과 사실상의 비례 연대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피고인 연대다. 그렇게 해서 또 국가를 퇴행시킨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한 3심 재판만 남아있는 조국 대표와 암묵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국가를 퇴행시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진보당과 지금 야권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상위 순번 당선권 세 자리를 할당을 했어요. 지역구도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 예. 근데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정치적 후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하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연대가 대한민국을 역시나 후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포인트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해줬고 그러면 오늘 제안한 지금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선거와 클린 선거, 미래지향 선거를 하자 여기에 맞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예. 조금 더 비판의 그 날 세우는 것을 낮추고 말의 무게 중심을 조금 낮추고 정책을 얘기하면 예. 얼마든지 오늘 당장부터라도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글쎄요, 술 이름 비슷한 무슨 약어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5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뭐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하시던데 야당은 언제나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포지티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 국회 과반수가 됐을 때 그럼 뭘 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냥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고 막기만 하겠다. 근데 국민의 삶은 4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뭔가 긍정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번 예. 선거가 참 유례 없이 정책 대결 실종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상대 입장에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자기가 아닌 진영에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근데 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한 25일 정도 남겨뒀는데 오늘은 24일 남았고요.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53석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끝날 때까지 의석 예측 안 한다. 너무 빨리 샴페인 터트린다 민주당 이렇게까지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당 내에서 관련해서 지역구라든가 비례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말씀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선거를 앞두고 낙관론을 펼치게 되면 총선 단계에서 그 실제로 투표장에 오게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예. 너무 총선을 낙관하다 보면 그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선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숫자까지 부각을 시키면서 말씀하실 필요는 있었나 싶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민주당의 그런 지지 추세가 사실상 살짝 꺾이는 그런 추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잡음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모습,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도 그 숫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당위성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초반에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150석 반 그리고 한 석만 더 과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두세 석이 올라갔네요. 지금 상황이요. 구체적인 숫자의 경우에는 지역구별로 좀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50 플러스 한 석을 말씀하셨지만 두 석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런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숫자를 좀 늘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방심하지 말고 남은 총선 기간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물론 그 숫자 153 플러스 알파에 더 방점이 찍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없을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53 플러스 알파를 발표한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오만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는 아직도 24일이나 남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선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의석수를 공당이 공식적으로 예측을 하고 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리고 그 발표 타이밍이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봉주 의원 공천 파동으로 굉장히 민주당의 안팎으로 큰 비판을 받았을 적에 이걸 이제 공천을 취소하면서 내부 단합용으로 일종의 약간 과장된 그런 판세 분석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전략적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종섭 지금 현 호주 대사죠.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지금 수도권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 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기도를 계속 돌면서 이런 그 이종섭 그 특검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일단은요.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동의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 관해서 마치 이종섭 대사가 도망친 것처럼 야당이 공격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조사도 받고 나갔고 출국 금지가 돼 있을 때도 출국 금지만 공수처가 걸어놓고 2달이 넘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출국 금지부터 그냥 무턱대고 걸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교부에서도 뭘 얘기했냐면 다음 달에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외공관장 회의하러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신분은 확실한 사람이고 어디에 있는지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안 들어올 수가 없고 과거에도 그 모철민주 프랑스 대사가 소환을 받고 국내에 조사받으러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2016년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해서 마치 조사가 불가능해지거나 어떤 도망치거나 빼돌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팩트와 맞지 않는 공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도주 대사다.
들어와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까지 말하잖아요. 지금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한 악재라고 보셔야 돼요. 예. 수도권의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대했다가는 차기 총선에서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깊게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쉽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굉장한 의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맞지 않는 호주 대사로 급히 발령을 받았죠. 예. 신임장을 사본을 들고 갔습니다. 신임장 수여식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호주 현지 공영방송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도피성 대사로 부임했다. 그런 식의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국내로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불거지는 업무 공백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살펴본다면 이종섭 대사의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금 용산에다가 직접 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글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 않으면 글쎄요.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임명 철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예. 이미 아그레망이 나왔잖아요. 예. 호주에서.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재국에서 그 대사를 대표로 보내도 좋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그레망이 나왔고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철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외교 결례가 되고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회는 불가능하고 다만 지금 만약에 국민들께서 그런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 그것은 이종섭 대사 본인이 한 번 더 이미 그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한 번 더 언제라도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천명을 하고 이종섭 대사도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호인을 통해서 공수처하고 적극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직접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조사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필요하다. 예.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야당도 이것은 여당이 되면 대사 임명 철회는 못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정치 공세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치 공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싶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보도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지휘에 대한 그런 변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의 사례가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닉슨 대통령이 그 사건으로 하야했습니다. 그것은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아마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네네. 대단히 앞서 나가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갈게요. 짧게만 좀 반론을 하면은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돌아가신 공무원을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관련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서훈 전 실장이라든가 그다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어서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영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가 정말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일단 뭐 나가고 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호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일국의 장관을 지낸 분의 판단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나친 억측이에요. 예. 비슷한 생각이 반복되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죠. 예. 국민의힘이 세 곳의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뭐 세 분을 말씀드리자면 경북 구미 경선에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을 꺾었고 경기 포천 가평 결성도 주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죠.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이겨서 공천을 확정 지은 거예요. 또 대전 중구에서는 경선에서 이은권 전 의원, 20대 총선에서 의원이었죠. 그 이은권 전 의원이 본선에 확정했습니다.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 보면요. 천하용인에서 이미 그 탈당을 안 하고 계속 지금 남아 있으면서 경선을 승리까지 했어요. 이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가 됐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태 전 최고가 지금 경선을 통과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당내에서 그 청년 정치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 당원과 지지층의 소망이 실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1990년생이고 예. 또 포천 가평이라는 지역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준석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에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당내의 이준석계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도 블로그에다가 바로 어젠가요? 그제도 그 이준석계하고 결별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의 결과가 주목된다는 기사를 본인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본인이 그러면 이제 선을 긋는 상황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포천 보니까 전 포천시장 박윤국 후보랑 이제 맞붙게 됐어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요. 박윤국 그 후보는 포천에서 좀 오래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김용태 전 최고위원 1990년생의 그런 젊은 신예의 도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김용태 전 최고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그런 후보이시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있을 무렵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당에 합류하고 당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 그런 분들 모두가 현재로서 모두가 이준석계라고 분류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서 이번에도 총선에 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역 구민들이 김용태 후보를 지지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고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으로 클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역 총선 선거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용태 후보는 지금까지 포천에서 그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하신 분은 아니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따지기에 나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민주당 후보와 함께 그 지역 선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뭐 매번 선거도 반복되는 찌푸려지는 양상이 뭐냐면 막말 논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죠. 도태우 장해찬 후보 또 어제인가요? 바로 이제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빈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그리고 이 막말 논란은 어떻게 그 당에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 눈높이를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여긴 것이죠. 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 SNS를 통해서 거듭 사과도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당에서는 어쨌든 그 장해찬 후보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기 전의 일이고 예. 아주 오래전 개인 SNS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했으니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사과를 어떻게 수용을 하시고 납득을 하시는지 좀 지켜볼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 예.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보고 예. 국민 눈높이를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여겨서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지금 뭐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본인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또 막말 논란도 보고 한 번에 같이 또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또 단어가 굉장히 그 거친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공천 취소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김부겸 선대위원장 또 각 뭐 의원들도 후보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내에 잡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양문석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발언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발언 자체가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나라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양문석 후보의 그 발언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비판적인 어조는 어떻게 보면 그냥 SNS라든가 이런 식을 통한 게 아니라 언론사 칼럼 형식으로 기재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양문석 후보의 그런 발언들은 지금으로 돌이켜보게 되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견해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상대가 그러면 상대당 보기에 어떻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잡을 노력 안 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은 양문석 후보도 공천을 못 받는 게 맞아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만 처음 출마를 한 게 아니에요. 2019년에 통영 고성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고 예.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 같은 지역에 출마를 했고 2022년에는 무려 경남도지사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에 3번이나 공천을 했던 후보인데 이 막말이 과거에 2008년도 무렵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계속 누적이 됐어요. 어떤 예. 최근에도 비명계를 향해서 뭐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 너무 민망합니다만은 바퀴벌레라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표현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전직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우리가 존중과 존경의 표시는 그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존중이에요. 주권자가 뽑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우를 하는 거고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물론 양문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싫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선출한 국민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불량품이니 바퀴벌레니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을 선출한 국민들 유권자는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과거의 공천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2019년, 20년에 양문석 후보를 공천할 당시에 예. 민주당 대표가 지금의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했는데 도태우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장해찬 후보는 어제 취소가 됐고 또 하나는 그 5.18 관련해서 조수현 후보도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예.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막말 논란입니다.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다행히 어떻게 보면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조수혜 후보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조수혜 후보의 막말은 사실상 다른 후보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이러한 일제에 옹호한 발언을 하는 분에 대해서 과연 공천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강북 을은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3시쯤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논의를 한다고 하던데 박용진 의원 그 하위 10% 받아서 30% 감점을 지금 당해서 결선까지 갔지만 정봉주 후보에게 떨어졌고 정봉주 후보는 또 공천 취소가 됐고 여기 지금 누구 하느냐가 지금 민주당의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박용진 후보는 지금 다시 경쟁할 거니까 바보 같아도 경쟁할 거니까 감점 주지 마라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을 공천을 주겠습니까? 줄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동안에 그 민주당 강북을 관련해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요. 자, 원래 민주당은 하위 10%의 감산폭이 30%가 아니고 20%였어요. 예. 그걸 작년 11월에 30%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안에 들도록 그렇게 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예. 3인 경선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지역만 결선이 있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30% 페널티를 안고 싸우면은 3자 대결에서는 약간의 극복이 가능하지만 예. 1대1이 되면은 극복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 페널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는데 차점자를 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서 새로 공모를 받았어요. 국민들께서 이 전 과정을 보시면서요. 예. 민주당은 왜 저렇게 박용진 의원을 끝까지 공천을 죽어도 안 주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의 완결판이다. 예.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에게 자격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1등 문제됐다고 차점자 우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경선을 붙였고 거기에 지금 한 20명이 지금 도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 박용진 후보의 경선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까?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의원이긴 하신데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2010년이었나요? 그때 처음에
그 총선에 나갔던 분이세요. 그때는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예. 그때 이후로 24년 동안 그 지역에서 꾸준히 총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고 재선까지 하셨던 그런 의원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지역구에서 오랜 노력과 함께 지역구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30% 물론 큰 감산 요인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위 10%라서 30% 감산된 예, 거죠. 하위 예. 10%, 30% 감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59%를 얻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그 지역에 왔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그다음에 지역 국민들 거의 한 75%였나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그 투표율 높은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그 정도의 그런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원과 지역 국민들이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이 다음 그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분인지에 대해서 심판했다, 평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분을 두고 차점자라고 해서 바로 공천장을 주는 것이 온당하냐? 저는 전략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당원과 지역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불의 결과는 곧 이제 나오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